근데 이전에는 병원체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사람들은 질병이 신의 벌, 나쁜 공기, 혹은 불순한 체액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그래서 치료법도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이었고 손 씻기나 도구 소독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파스테르와 이어서 코흐의 연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과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이 구분되어 과학적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졌다. 질병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으로 구분한다. 비감염성 질환은 전염되지 않는 질환으로 유전, 생활방식,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에 걸린 사람들 주변에 가도 질병이 옮지 않는다. 가족력이나 짜게 달게 기름지게 먹는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 일조량, 화학물질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이러한 비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 감염성 질환은 전염되는 질환으로 병원체에 의해 걸린다. 병원체란 외부에서 이입되어 병의 원인이 되는 본체로 세균, 바이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결핵, 감기, 에이즈 등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고 감기는 감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며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다. 이러한 질환에 걸린 사람과 접촉 시 병원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질병이 옮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5가지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특성에 따른 치료법을 알아본다. 먼저 세균이다.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균들 때문에 우리는 세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사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세균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일부는 공생하며 유산균처럼 오히려 유익하기도 하다. 세균은 단세포이며 핵막을 갖지 않는 원핵생물이다. 효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으며 분열법으로 생식하여 유전적으로 완전히 같은 자손을 만들어낸다. 세균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다. 세균은 원핵생물이고 그에 감염된 인간은 진핵생물이라서 차이가 크므로 항생제를 통해 세균만의 생명체계의 여러 부분을 제어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세균의 외피를 합성하는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세균을 터뜨려 죽인다. 사람에게는 세균의 외피 합성 효소가 없으므로 항생제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세균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다. 항생제가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항생제를 과용할 시 유익균이 함께 사멸하여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는 폐렴, 결핵균에 의한 결핵, 파상풍균에 의한 파상풍, 세균성 식중독, 콜레라균에 의한 콜레라, 그 밖에도 매독, 임질, 탄저병 등이 있다. 이 중에 특히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으로 세균학자 코흐에 의해 발견되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게 세포가 아니다. 비세포 구조로서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체 효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숙주세포 속에 들어가 숙주세포의 효소를 활용하여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의 효소를 활용하여 복제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잦으므로 치료 효과가 높지는 않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순포진,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기,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수두나 대상포진, 홍역, HIV에 의한 에이즈,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마비,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한 천연두 등이 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데 수두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원생생물이다. 원생생물이란 인간과 같은 진핵생물이지만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로 동물처럼 움직이거나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등 다양한 생물이 포함되는 분류군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원생생물로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등이 있다. 이들은 병원체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병원체로 작용하는 원생생물은 매개하는 곤충이 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의 경우 모기를 매개 곤충으로 한다. 이탈리아어로 말은 미친, 아리아는 공기로 미친 공기란 뜻이다.
모기가 물면 모기 침샘에 있던 말라리아 원충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적혈구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며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의 피를 모기가 다시 흡혈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된다. 또 다른 질병으로는 아프리카 수면병이 있다. 이 질병은 트리파노소마라는 원생생물에 의해 생기며 채채파리가 사람을 물 때 전파된다. 감염되어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가 손상되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원생생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구조와 생활 방식, 인체 내에서 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치료제가 없고 원인 생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이적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균류이다. 곰팡이, 진균 등을 균류라고 한다. 균류는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이며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무좀, 만성 폐질환이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다. 무좀과 같은 질환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곰팡이는 인간과 같은 진핵생물로 세포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균류만 선택적으로 죽이고 사람 세포에는 해가 없는 약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곰팡이는 인간과 같은 진핵생물로 세포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균류만 선택적으로 죽이고 사람 세포에는 해가 없는 약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변형된 프라이온이다. 변형된 프라이온은 비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인데 단백질성 감염 입자로 작용하여 세포가 아니다. 바이러스보다 그 크기가 작다. 변형된 비정상 프라이온은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 그 구조를 비정상 형태로 바꾸게 한다. 마치 좀비가 사람을 물면 좀비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이 계속 늘어나면서 신경세포 안에 축적되어 손상을 일으키고 뇌 조직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신경퇴행성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크로이페츠 야코병과 광우병이 있다. 병원체들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잘 기억해 두자. 앞서 배운 병원체들로부터 우리 몸이 속수무책 당하지는 않는다. 병원체들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작을 갖고 있다. 이를 방어작용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구분한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란 방어를 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방어하는 것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방어 능력이다. 학교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누군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막는 것과 같다.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 병원체를 구분해서 방어하는 것이다. 병원체가 가진 특정한 분자 구조를 인식하거나 병원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인식하는 것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능력이 거의 없으나 살면서 후천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어느 누군가가 우리 학생이면 문제없이 통과시키고 얼굴을 봤더니 학생이 아니라 잡상이면 내보내는 것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방어작용인 것이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1차적으로 즉시 일어나며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뒤늦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에서 침입자를 막아주는 울타리처럼 우리 몸도 외부로부터의 1차적 방어는 피부에서 일어난다. 피부의 각질층이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며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 우리가 개기름이라고 종종 부르는 산성의 피부 기름이 외부 병원체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때를 미는 행위가 면역력에 좋지 않다고 한다. 사실 사람의 피부에는 약 1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피부 상대균이라고 하며 이들이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때를 미며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면 피부 상대균이 사라진 자리에 오히려 유해균이 침입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콧구멍, 입 앞쪽부터 시작하여 항문까지의 공간도 사실 외부이다. 이 부위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막은 기관 및 소화관 내벽을 덮는 세포층으로 점액을 분비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완전한 멸균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크게 문제없는 이유는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이 병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액들로 인한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관에 존재하는 섬모는 섬모 운동을 통해 호흡기관에 도달한 병원체를 내보낼 수 있다. 호흡기의 기관이나 기관지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점액을 만들면 먼지, 세균, 이물질을 붙잡고 섬모는 규칙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이며 그 점액을 조금씩 밀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바로 가래이며 이렇게 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땀, 눈물, 침, 콧물 등의 분비액이 나오는 것도 방어작용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분비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적당량의 분비액이 없다면 외부 감염에 취약해진다. 외부 방어가 여러 원인에 의해 뚫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나서 물리적 장벽이 깨지면 신체 내부로 외부 물질이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에 대항한 내부 차원에서의 방어도 있다. 드디어 백혈구가 등장한다. 백혈구 중에서 외부 물질을 냠냠 먹어치울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를 대식세포라고 한다.
대식세포가 외부 병원체를 먹는 것을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이라고 한다.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섭식하고 분해한다. 이 과정은 대식세포가 어떤 병원체를 특별히 구분하면서 일어나지는 않고 마구잡이로 일어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세균이 증식하여 온몸으로 퍼지면 이를 전신성 폐혈증이라고 하며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된다. 두 번째 내부 방어는 바로 염증이다. 비염, 장염할 때의 염증이 바로 이것이다. 염증 반응은 내부로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전신적인 방어 반응이다. 예를 들어 햄스터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부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보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외부의 세균이 상처를 통해 내부로 입장한다. 그러면 신체 내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염증 반응을 시작한다. 다친 곳은 아프다. 통증은 히스타민에 의해 촉발된다. 다친 부위에 통증이 유발되어야 외부 방어가 뚫렸음을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동물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히스타민은 열 생성을 촉진한다. 다쳤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욱신욱신 아프다가 상처 부위가 뜨끈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발열이 일어나면 세균이 활발히 증식되는 것이 억제된다. 다음으로는 다친 부위가 부푼다. 다친 부위에 백혈구가 출동하기 위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혈액 내 물질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와 부푸는 것이다. 이를 부종이라고 한다. 또한 다친 부위로의 백혈구 공급을 위해 혈관이 확장된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되면서 붉어 보인다. 이를 발적이라고 한다. 2, 3일 정도 지나면 다친 부위에 노란 액체가 생긴다. 이를 고름이라고 한다. 이는 세균의 시체와 열심히 싸우다 죽은 대식세포와 호중구세포라는 이 백혈구의 죽은 흔적들이다.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이 괴로워지면 염증약을 받아오는데 그 염증약이 바로 항히스타민 제로서 이 히스타민을 제어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다.